아들과 함께 병원을 덮쳤습니다. 그날의 문을 열기 전까지 나는 엄마의 수요일을 습관이라고 믿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만 되면 엄마는 집 안 공기부터 바꿔놓았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였다. 평소엔 비누 향이 은은하게 머물렀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에 남는 그런 조용한 냄새. 그런데 수요일만큼은 달랐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수가 방 안을 채웠다. 샤넬인지 디올인지 나는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건 엄마가 젊었을 때 쓰던 향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너무 진했다. 마치 무언가를 덮으려는 것처럼. 화장대 앞에서 붉은 립을 바르는 엄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립스틱 끝이 입술선을 살짝 벗어났다. 엄마는 휴지를 꺼내 그 자리를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발랐다. 다시 닦고 다시 바르고. 나는 친정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엄마는 거울을 내려놓았다. 립스틱 뚜껑을 닫는 손이 또 한 번 떨렸다. 친구 모임이야. 엄마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웃음 뒤에는 숨이 걸린 사람처럼 얇은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저 느낌이었다. 결혼하고 집을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나는 일주일에 2~3번은 친정에 들렀다. 아들 민호를 데리고 가면 엄마는 좋아했다. 아빠는 손자 얼굴만 봐도 기분이 풀렸다. 하지만 요즘 엄마의 표정은 달랐다. 웃는데 웃지 않는 얼굴. 말을 하는데 말을 아끼는 태도. 민호가 할머니 어디 아파? 라고 물으면 엄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그 손은 또 떨렸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는 진단서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엄마 방 책상 서랍. 평소엔 절대 열지 않는 곳이었다. 그날은 우연이었다. 엄마가 외출한 뒤 책상 위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다. 그 안에는 하얀 봉투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하나를 꺼내 봉투를 열었다. 진단서였다. 같은 병원, 같은 요일, 같은 서류. 날짜만 일주일씩 달랐다. 나는 다른 봉투도 하나씩 열어봤다. 전부 똑같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경과. 진료 내역란은 비어 있었고 서명란에는 엄마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다. 엄마 글씨가 아니었다. 엄마는 왜 매주 같은 날 진단서를 받는 걸까? 나는 봉투를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가? 아빠는 이 사실을 알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뭉쳤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가 아빠 몰래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 그 불안은 결국 내 발걸음을 병원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엄마가 외출한 뒤 거실 탁자 아래로 흘러내린 작은 종이 한 장. 나는 그걸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종이는 반으로 접혀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급하게 꺼낸 것처럼. 신경과 검사 보호자 서명. 보호자 칸에는 엄마 이름이 아닌 낯선 사람의 필체가 있었다. 나는 그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보호자. 엄마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누군가 엄마를 대신해 서명을 했다는 뜻인가? 영수증 아래쪽에는 진료비가 적혀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날짜가 문제였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다. 그날 밤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는 잠깐 눈을 감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여기저기 불편하잖니. 하지만 엄마는 그 영수증을 찢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손바닥으로 감싸 숨겼다. 엄마의 손이 또 떨렸다. 립스틱 바르던 그 손. 진단서에 서명하던 그 손. 영수증을 감추는 그 손. 나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요란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다음 수요일 나는 엄마 차 뒤를 밟았다. 엄마는 어김없이 오후 2시에 집을 나섰다. 진한 향수를 뿌리고 붉은 립을 바르고 핸드백을 들고 나는 10분을 기다렸다가 집을 나섰다. 엄마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다. 엄마는 병원으로 들어갔고 접수 창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주변을 살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엄마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백미러를 보고 립스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핸드백 안을 뒤적였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엄마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마치 누가 따라왔는지 확인하듯. 나는 반대편 구석에 차를 대고 엄마가 병원 입구로 걸어가는 걸 지켜봤다. 등이 조금 굽었고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뒤따라 들어갔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노인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고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엄마는 접수창구 근처 의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를 자주 봤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또 떨렸다. 나는 로비 한쪽 커피숍 앞에 서서 엄마를 지켜봤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잠시 후 등장한 건 내 남편도 아빠도 아닌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철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엄마 곁에 서서 익숙하게 말을 걸었다. 엄마는 그를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다. 남자는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무언가를 설명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처음이 아니라는 듯.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남자는 엄마에게 펜을 건넸다.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서류 한 장에 사인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은 또박또박 적혔다. 그리고 서류철을 돌려줬다. 남자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다. 엄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어깨가 축 처진 채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로비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다리가 굳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엄마가 아빠를 배신한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 그 남자는 변호사인가 의사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인가? 사람들이 지나갔고 안내방송이 흘렀고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남편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내 얼굴을 보며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웃어 넘겼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엄마의 떨리는 손, 진한 향수, 쌓인 진단서, 그리고 그 남자.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심은 그렇게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저녁 식탁에 앉아 오늘 친정 다녀왔어?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는 숙제를 하다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웃어 넘겼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젓가락을 들 때, 물컵을 잡을 때, 휴대폰을 만질 때. 엄마처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정장 입은 남자. 서류철. 엄마의 서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엄마가 아빠 몰래 재산을 정리하는 건가? 이혼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유언장을 쓰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건가? 새벽 3시쯤 나는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민호 방문을 열었다. 민호는 자고 있었다. 고등학생인 민호는 엎드려 자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민호 어깨를 흔들었다. 민호야. 민호가 눈을 떴다. 잠이 덜 깬 얼굴이었다. 엄마?
너 내일 학교 끝나고 시간 돼?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참을 나를 쳐다봤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머니 일인데 엄마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민호는 이불을 걷어차고 완전히 일어나 앉았다. 잠이 확 깬 얼굴이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정확히 몰랐으니까. 다만 확신만 있었다.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곧 터질 거라는 것.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엄마 그냥 건강검진이면 왜 숨겨? 바로 그 말이 내 등을 밀었다. 맞았다. 건강검진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었다. 친구 모임이라면 진한 향수를 뿌릴 이유가 없었다. 진단서를 서랍에 쌓아둘 이유가 없었다. 낯선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 다음 수요일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다. 나는 평소처럼 친정에 들렀다. 엄마는 평소처럼 반찬을 챙겨줬다. 아빠는 평소처럼 손자 얼굴을 보며 좋아했다. 모든 게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엄마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말을 할 때마다 시선을 살짝 피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엄마 요즘 어때? 응, 괜찮아. 짧은 대화. 그리고 긴 침묵. 수요일이 다가왔다. 화요일 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내일 학교 일찍 끝나면 바로 연락해. 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 민호는 잠깐 멈칫했다. 왜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수요일 우리는 엄마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 민호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왔다. 교복 차림 그대로였다. 나는 민호와 함께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50분. 엄마가 도착하기 10분 전이었다. 엄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나는 병원 입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먼저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접수 창구 근처에 섰다. 그리고 진료 접수 기록을 조회하려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신분증을 꺼냈다. 저 환자 딸인데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잠깐 망설였다. 어머니 성함이? 김영숙입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을 들여다봤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환자분께 직접 확인하셔야. 그때 복도 끝에서 엄마가 나타났다. 엄마는 우리를 보자 얼굴빛이 한순간에 꺼졌다. 걸음이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엄마는 가방끈을 다시 잡으며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윤아 왜 왔니?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도 떨렸다. 립스틱이 조금 번져 있었다. 엄마는 민호를 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나는 숨을 삼켰다. 엄마 매주 수요일 진단서 받는 거. 내가 다 알아. 엄마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가 한마디를 던졌다. 할머니 우리한테도 말해야죠.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시선을 떨구었다. 어깨가 축 처졌다. 그 순간 엄마가 처음으로 도망치듯 진료실 문을 향해 걸었다. 빠른 걸음이었다. 평소에 엄마답지 않게. 나는 민호 손을 잡았다. 가자. 오늘 끝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진료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의사와 그 젊은 남자가 동시에 굳어버렸다. 책상 위에는 엄마 이름이 적힌 진단서 뭉치가 놓여 있었다. 하얀 종이들이 여러 장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진 단어들이 보였다. 인지저하 의심, 보호자 동의, 약 처방. 나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의사를 쳐다봤다.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 재빨리 서류를 뒤집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다 봤다. 젊은 남자는 서류철을 끌어안고 한 발 물러섰다. 엄마는 진료실 문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이거 왜 매주 발급됐죠? 의사는 회피하듯 모니터를 내렸다. 마우스를 만지작거렸다. 그게 환자분 상태를 지속적으로 매주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호가 내 옆에 서서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다. 젊은 남자는 서류철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만해, 제발.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다. 떨렸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가 더 단단히 말했다. 할머니가 멀쩡한데 왜 약을 드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그 말에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호자 요청이 있어서 나는 단번에 물었다. 보호자요? 누가 보호자입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젊은 남자를 봤다. 젊은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저는 새아버님 쪽에서 그 한마디에 머리가 새하얘졌다. 아빠가? 아니면 누가 아빠 이름을 이용한 건가?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엄마, 나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저었다. 눈가에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번진 화장, 그 아래 오래 참아온 피로. 그리고 한 문장.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그랬어. 지키려고? 뭘? 누구로부터?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네 아빠가 요즘 이상해. 집 서류를 자꾸 찾더라. 통장도 도장도. 그리고 옆에서 누가 부추기는 것 같았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누가?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어. 민호가 의자를 끌어당겨 엄마 옆에 앉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병원에 오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멀쩡하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했어. 누군가 나를 환자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 싸울 수 있게. 만약 내가 치매라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가 나오면 재산 관리가 네 아빠한테 넘어가. 그럼 집도 통장도 다 움직일 수 있어.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진단서 뭉치. 매주 수요일. 신경과 검사. 엄마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매주 온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을 확인해야 했어. 혹시 누군가 내 이름으로 이상한 서류를 만들지 않았나. 담당이를 여러 번 바꿨어. 기록이 흩어지면 누가 함부로 못 만지니까. 엄마는 젊은 남자를 봤다. 이분은 법무사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재산 보호 절차를 의뢰했어. 법무사.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너희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혼자 싸우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 진한 향수를 뿌리고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병원에 와서 서류를 확인하고 법무사를 만나고. 나는 무너졌다. 엄마, 왜 혼자 했어? 엄마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희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민호가 엄마 손을 잡았다. 이제는 우리랑 같이 해요. 엄마는 민호를 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화장이 다 번졌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우리는 병원 기록을 전부 발급받았고 서명자와 절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지난 6개월간의 진료 기록을 출력해줬다. 법무사는 지금까지 엄마가 요청한 절차들을 정리해서 건네줬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와 민호가 양옆에 서 있었다.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 엄마가 말했다. 지훈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 수요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엄마의 고백은 내가 상상한 배신이 아니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 한 장을 내게 건넸다. 거기엔 재산관리 동의서와 연결된 절차가 적혀 있었다. 누군가 엄마를 환자로 만들면 통장과 집 문서가 움직일 수 있었다. 엄마는 그걸 막기 위해 일부러 병원 기록을 자기 손으로 통제하려 했다. 네 아빠가 요즘 서류를 자꾸 묻더라. 누가 옆에서 부추기는 것 같았어.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했다. 나는 그 진단서를 들여다봤다. 재산관리 동의서. 만약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관리 권한이 법적 보호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었다. 그 보호자가 아빠라면 집도 통장도 모두 아빠 손으로 넘어간다. 엄마는 매주 수요일 병원에 와서 기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서명을 찾아 지우고 담당일을 바꾸고 시간을 벌었다. 처음엔 이상한 진단서가 하나 나왔어. 내가 받은 적도 없는데 내 이름으로. 엄마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다른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은 경도인지장애. 나는 이 병원 가본 적 없어. 그런데 내 이름으로 진단서가 나와 있더라. 민호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건 가짜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움직인 거야. 매주 병원에 와서 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서류가 또 생기는지 감시하고. 엄마는 잠깐 말을 멈췄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다. 담당이도 자꾸 바꿨어. 한 의사한테만 맡기면 위험하니까. 누군가 그 의사를 회유할 수도 있잖아. 기록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함부로 조작하기 어렵거든. 나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엄마가 왜 매주 같은 시간에 병원에 왔는지, 왜 진단서를 서랍에 차곡차곡 모았는지, 왜 병원 영수증을 버리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감쌌는지. 그 진한 향수는 멋내기가 아니라 불안으로 젖은 몸을 감추는 갑옷이었다. 엄마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화장을 했다.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손이 떨린 건 긴장 때문이었다. 붉은색이 입술선을 벗어나도 다시 바른 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향수를 진하게 뿌린 건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였다. 평소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래야 이 싸움을 견딜 수 있었다. 나는 무너졌다. 엄마, 왜 혼자 했어? 엄마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희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민호가 엄마 손을 잡았다. 이제는 우리랑 같이 해요. 엄마는 민호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흐르고 화장이 다 번졌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우리는 병원 기록을 전부 발급받았고 서명자와 절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지난 6개월간의 진료 기록을 출력해줬다. A4 용지로 20장이 넘었다. 엄마가 매주 받은 검사 내역, 상담 기록, 처방전. 모든 게 거기 있었다. 법무사는 엄마가 요청한 절차들을 정리해서 건네줬다. 재산보호신청서, 후견인 지정거부서, 통장동의 철회서. 엄마는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 서류들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햇빛이 눈부셨다. 엄마는 천천히 걸었다. 여전히 등이 조금 굽었지만 어깨는 평소보다 펴져 있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엄마가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봤다. 지훈아, 민호야. 응, 엄마. 고마워.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진짜 얼굴이었다. 진한 향수도 번진 립스틱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엄마는 민호를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차장에는 우리 셋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저 멀리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엄마는 조수석에, 민호는 뒷자리에, 나는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길, 엄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윤아, 집에 가면 네 아빠 저녁 차려야 해.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싸움은 조용히 시작됐다. 그날 밤 아빠가 집에 없었다. 엄마는 저녁상을 차리고 아빠를 기다렸다. 평소처럼. 하지만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오늘 약속 있다는 말 안 했는데. 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혹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빠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얼굴이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오세요? 엄마가 물었다. 아빠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피곤해. 오늘 좀 힘들었어. 엄마는 물을 따라 건넸다. 아빠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를 봤다. 지윤아, 너 오늘 왜 왔어? 민호 데리러 왔어요. 민호는? 방에 있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빠를 지켜봤다. 30년을 엄마와 함께 산 사람. 내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빠는 낯설었다. 며칠 뒤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 돈이 간 계좌의 주인. 김철수라는 이름. 민호가 인터넷으로 추적했다. 그 계좌번호로 검색하니 작은 법무법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 대표가 바로 김철수였다. 엄마 이 사람 아세요? 나는 엄마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봐. 그럼 왜 이 사람한테 돈이 갔을까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받았다. 여보세요, 김철수 변호사님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신지 상담받고 싶어서요. 재산 관리 관련해서. 아, 네. 그럼 예약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이틀 뒤 약속을 잡았다. 약속 당일 나와 민호는 그 법무법인으로 갔다. 엄마는 집에 남았다. 아빠가 의심할까봐. 법무법인은 작은 건물 3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우리를 맞았다.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대기실에 앉았다. 벽에는 여러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에 김철수 법무사라는 이름이 보였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병원에서 봤던 그 정장 입은 남자였다. 엄마와 서류를 주고받던 바로 그 사람.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그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아세요? 김철수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요? 김영숙. 아세요? 그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김철수는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죠?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선생님 계좌로 갔더라고요. 김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건넸다. 이건 아버님께서 의뢰하신 건입니다.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재산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버님께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서류를 넘겼다. 거기에는 집 주소, 통장 번호, 예상 분할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배우자 인지능력 저하 시 법정 대리인 지정 필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이해했다. 아빠는 엄마를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아빠는 엄마가 환자가 되기 전에 재산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다. 아버님께서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미리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몰래. 김철수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위조된 진단서는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버님이 가져오신 건데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법무법인을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민호가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지훈이야. 할 얘기가 있어. 아빠는 잠깐 침묵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나는 아빠를 만났다. 엄마 몰래. 아빠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다. 아빠 건강 안 좋아?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달에 검사 받았어. 췌장암이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수술은 어렵대. 나이도 있고 전이도 됐고. 아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했어. 네 엄마 몰래. 내가 없으면 엄마 혼자 남잖아. 누가 엄마를 노릴 수도 있고. 아빠는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아빠는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다. 근데 누가 위조 진단서를 만든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아마 내 주변 사람 중 누군가겠지. 내가 아픈 걸 알고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엄마 놀랄까봐. 나는 눈물을 참았다. 아빠.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아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싸움은 방향이 바뀌었다. 일주일 뒤 나는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다. 민호도 옆에 있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엄마에게 아빠의 진실을 전했다.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화장이 번졌다. 하지만 이번엔 닿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날 지키려고 그런 거였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 사람이 날 버리는 줄 알았어. 나는 엄마를 안았다. 민호도 엄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지킬게요. 민호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엄마는 아빠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로 알 수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안고 우는 소리가. 30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두려움을 나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빠가 말했다. 위조 진단서 만든 사람 찾아야겠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또 누굴 노릴지 모르니까. 나는 서류를 꺼냈다. 병원에서 받은 기록들, 법무사가 정리해준 문서들. 우리 같이 해요. 이제 민호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엄마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는 싸움으로. 수요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네 사람이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의심했던 마음이 결국 지키고 싶었던 마음으로 바뀐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진실, 혼자서 감당했던 시간, 그리고 뒤늦게 나란히 서게 된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 가장 오래 남았나요? 오늘 이야기의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달빛이 전하는 인생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